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4년 금년이죠. 제 35회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다 하여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특히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범위 내에서 40문항이라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니까, 사실상 지금 30여 년 출제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있는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짧은 범위 내에서 40문항이라는 많은 문제를 출제하니까 똑같이 낼 수는 없죠. 해마다 같은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들은 글자 하나 가지고 틀리게 만들고 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듣게 되는데, 어차피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려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과목의 특성부터 잘 이해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글자 차이의 문제는 크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해봤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 또 전체적인 뜻, 개념을 좀 익히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기출문제는 최소한 3번은 스스로 익힌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되는 기출문제 최소 10년치 기출문제입니다. 가끔은 중요한 문제는 10년 전의 문제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최근 10년간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들이 뽑아져 있으니까 답이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답이 되었고 왜 이렇게 출제를 했을까라는 데 의미를 좀 새기면서, 자, 한번 수업과 해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본고사, 본시험 때까지 최소한 2번은 스스로 읽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한 3번 정도 보기를 권합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특히나 이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런데 내일 모레 시험은 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 볼까요 하면 반드시 기출문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해석 시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은 이 법령에서 70%가 출제됩니다. 제1장 총칙과 목적, 그리고 자격제도, 제3장이 등록과 결격 사유죠. 그리고 업무의 범위부터 해서 마지막 벌칙까지인데, 여기에 벌칙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처분 등과 함께 총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법령에서 쭉 공부하셨던 것들을 마지막 시간 벌칙에 가면 총괄해서 해당 단원에서 만났던 벌칙을 모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벌칙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총괄하는 시간, 우리 중개사법은 참 잘 만들어져 있죠. 쭉 내용이 전달되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법령에서 70%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시험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0%니까 28문항이 출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이 숫자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중개 업무의 범위를 여기 법령에 넣으면 여기서 한 문제 나왔는 걸로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업무의 범위를 실무편에서 이거는 실무에 해당되는 거다 하고 넣으면 실무편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업무의 범위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4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한 문제를 실무로 보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구분하는 데는 큰 실익은 없는데, 어쨌든 70% 출제하겠습니다라는 큰 틀은 본 시험기관에서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서 얼마 70% 출제가 되니까 40문항에 70% 28문제죠. 시험이라는 것은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죠? 100점 맞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여기서 60점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60%를 확정해서 60점 따고, 그 다음 거래신고제와 실무 제2편과 3편에서 반타작한다. 반타작하면 20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80점을 받아서 남는 점수 20점은 어려운 과목에 보태어서 합격의 길잡이로 가는 과목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꼭 80점 이상을 득점해서 60점이면 합격선이니까 남는 점수는 어려운 과목에 보태서 합격으로 갑니다. 최근 2, 3년간 시험 출제가 비교적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올해가 35회인데 34회, 33회, 32회 비교적 좀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은 합격했고 안 되시는 분은 안 됐겠죠. 그럼 합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과목에서 80점 고득점을 합니다. 해서 다른 과목이 비록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꽈락만 넘었으면 거기에 점수를 보태어서 합격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법령 파트가 그래도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면 좀 강조한다면 여러분 수험 과정 전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70%니까 6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제일 재미도 있습니다. 공부도 재미있고 또 내용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오기도 굉장히 좋은 단원입니다. 자, 그런 법령이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제1장과 최종 목적에서 지금 단어는 약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라고 교재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1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출발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 용어에 관련되는 내용은 지금 34회라고 표시했지만 매년 출제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의 용어의 정의는 모두 6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6가지는 정이니까 스스로 이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많이 수업 시간에 전달했죠. 자, 그러면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련되는 이해 부분 그리고 관련되는 판례 이런 것으로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상급 문제죠.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여러분 중개대상물을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라 하면 틀립니다.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박해 권리에 대해서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지 교환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선하는 것 하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 얼마나 단조롭게 수업했으면 중개업은 세 글자의 정의는 조건이 3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수라는 단어는 빠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공사에 해당한다. X죠. 소공사,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개공사는 용어의 정의가 등록한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공인중개사가 개공사에 소속되어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업무를 하면 중개보조원이다.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 정의를 공부할 때마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라는 것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많이 전달했죠. 결국은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되네요.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5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것 공인중개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가지 이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등등에 쏘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뭐라고 부른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요 개념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인데 자, 나머지 지문은 왜 틀렸는지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의미를 잘 새겨주셔야 됩니다. 작년 출제 문제인데 비교적 용어의 정의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했으니까
약 36년 동안 빠지지 않고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왔던 지문들은 거의 출제했던 지문들이 들쑥날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5번 지문도 아주 출제는 잘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용어의 정의로서 역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라고 들었고 33회 문제니까 이제 바로 전에 2회 전에 2년 전의 문제죠. 그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매년 출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하니까 자,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중개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글자나 토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중개라는 지문을 물을 때는 그 밖의 권리를 빼고 출제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밖의 권리를 빠지더라도 말은 되지만 이 그 밖의 권리가 물권적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밖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했죠. 자, 2번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해 개설 등록한 자. 정확한 용어입니다. 개공사가 뭐라고요? 개설 등록한 자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틀리게 많이 출제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3번 중개업은 좀 전에 됐지만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가지다.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교재마다 1, 2, 3번 다 세요. 이렇게 더 많이 했죠. 자, 그랬던 문제입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니까 조건이 3개.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넣어도 틀린다 그랬습니다.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이렇게 출제하면 무조건 X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중개업을 할 때 모두 등록을 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고 하면 틀린다니까요. 조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되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거 붙여도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또 틀리는 것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전부 중개사무소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틀립니다. 사무소는 중개업의 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슬렁슬렁 공부하면 다 맞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달했죠. 3번 정확하게 돌았고 자 4번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소공사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X죠. 좀 전에 문제도 같은 문제가 지나갔잖아요. 법인의 사원 임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뭐라고 본다? 소공사라고 봅니다. 똑같은 문제죠. 거의 33회 문제인데 34회와 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틀리는 것 몇 번? 4번. 자, 5번 중개보조원은 하고 들어가면 좀 전에도 공부했습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읽고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돌았죠?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어의 정의 모두 몇 개? 6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달했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하는 거였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2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4, 33, 32 이렇게 기출문제가 돌아가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용어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이번에는 중개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돌았죠. 자, 1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똑같은 문제죠. 지금 이 33회 문제나 32회 문제나 1번 지문 똑같이 그대로 조문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6가지 용어의 정의 정확하게 돌았고 자 2번 개공사는 이 법에 의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3번 중개업은 조건이 3가지죠.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4번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죠. 바로 33의 문제와 역시 틀린 지문 4번 소공사에 해당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은 하고 출발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했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문제와 중복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32의 문제는 좀 전에 문제에서 살짝 변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습 문제로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자, 이제 이 정도 여러분 훈련하시면 거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죠. 개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해야 되죠. X. 2번 소공사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도 무엇으로 본다? 소공사로 본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아주 크게 공부했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틀렸고 4번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자, 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다를 해당 수업 시간에서 전달했는가 하면 이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사유가 14가지나 되지만 뭐 위반하면 업무정지, 뭐 업무정지, 뭐 업무정지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업무정지에 관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확인 설명 탁 뜨면 무조건 업무정지입니다. 잘 확인 설명을 성실하지 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전부 업무정지인데 여기만 오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였어요. 그래서 수업 때마다 전달했던 것 여러분 500만 원 과태료가 센 놈일까요? 6월에 업무 정지가 셀까요? 돈이 500만 원인데 그러면 틀려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가 훨씬 센 제재죠. 왜? 6개월에 업무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재가 너무 세기 때문에 6월에 업무 정지에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바뀐 조문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전달했고 확인 설명을 정확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확인 설명에 딱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것 모두 뭐 업무 정지 딱 찍으면 99%입니다. 99%. 아닌 게 하나 딱 있다니까요.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요거 5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법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질문에서도 물었죠. 그래서 옳은 것 답은 4번. 유일하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있습니다.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물의 매매 계약의 중개를 받은 경우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자,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면 교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이만큼 있지만 어떻게 암기합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고 이 확인 설명 사항은 정보와 비교되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된다 했고 암기표도 나가 있습니다. 자, 이 확인 설명 사항에서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실이니까 색시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고 이때 공이 뭡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당연히 설명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원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앞에 용어의 정의 두 문제 2번과 3번은 중복시키면서 여러분한테 훈련을 한번 시켜드렸고 이 4번 문제는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특히 과태료 사항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것
제재가 나오면 무조건 업무정지 찍으면 99%라 그랬습니다. 업무정지 찍되 아닌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요거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6월에 정지였는데 제재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뀐 내용까지 배경도 설명했죠. 자, 이어지는 단원이 제 5번입니다. 자, 5번 돌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했습니다. 중개업과 중개행위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많이 그렸죠. 자,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아파트를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고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개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과 이렇게 중개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죠. 여러분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구분을 지켜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아까 중개업은 조건이 3가지죠. 타인의 의뢰, 반드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에 해당되니까 1번 지문 같은 것 아주 정확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거. 5. 자,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맞다. 자, 컨설팅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로서 컨설팅 행위도 반드시 무엇으로 본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돌았으니까 맞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중개를 해주는 것은 사실행위고 중개를 왜 하지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하려고 중개를 하잖아. 그죠?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부르니까 자,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오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많이 전달했죠. 이 중개라는 것은 사실행위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과목, 법 과목에서 사실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개공사가 한번 대보십시오.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뭐 해야 되죠? 물건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물건에 대한 좋은 점을 설명해줘야 계약이 되기나 말기나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걸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인데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뭐다? 법률행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약하면 법률행위 이렇게도 딱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해 과목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암기할 수 있는 건 암기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요거 첫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법률행위 같은 말이에요. 그때 계약이 뭐냐?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것들이 계약이죠. 반드시 이꼴 같은 개념으로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도 판례와 더불어 아주 정확하게 사실행위이다 돌았습니다.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당사자들을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X죠. 특히 조심할 거 진정으로 이런 좋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주관적 의사가 왜 틀리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개공사가 나 이거 중개하려고 한 거요. 중개가 아닌 거요. 라는 이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모양을 갖추었고 어떤 결과를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이거 중개 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주관적 의사 때문에 X인데 특히 진정으로 하는 또는 성실하게 이런 말들이 흘러갈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뭘로 본다? 객관적 의사로서 판단한다.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5번 중개행위는 개공사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중개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5. 이런 이야기죠. 자, 보통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옵니다. 또 사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알았소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팔아주세요라는 사람은 왔는데 살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사람 없으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 개공사가 B 개공사에게 당신이 살 사람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개공사가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공동중개의 모습이고, A는 매도인만 관리하고 B는 매수인만 관리하잖아. 그죠? 일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지문도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뭐 4번이다 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주관적 의사 진정으로 성실하게 이런 말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도록 돼 있잖아. 그죠? 이런 지문들을 주의하시고 또 매번 출제할 여지도 있습니다. 6번 갑니다. 자, 또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금 계속 용어 정의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이 6번 지문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지문 옳은 것을 40초 동안 찾습니다. 시간도 제시했습니다. 시간도 봅시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 40초 정도입니다. 우리는 통상 1분에 한 문제씩 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문항이 출제되는 데서 주어진 시간은 50분을 줍니다. 왜? 40문항이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나머지 10분은 마킹할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5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는 1분에 한 문제씩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붙들고 5분씩 하고 있으면 그 해 시험 망칩니다. 자, 지금 제가 40초라고 전달드렸는데, 일단은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는데 40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개념이었는데, 40초도 여러분 만만치 않죠. 자,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먼저 예습상 풀어오셨다. 그럼 풀어왔으니까 답을 지금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아시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암기 내지 읽어가는 모습으로 갖추시고, 만약 지금 이 문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 나는 아직 예습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시간 직접 풀이할 때 한번 해답을 가려놓고 풀어도 보라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 문제 직접 풀이 중 이걸 안 적어 놓으면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화면이 서 있겠죠. 정지하면 이상할까 봐 제가 지금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연결되지 말고 가끔씩 중요한 문제, 또 따블되는 문제, 중복되는 문제는 직접 여러분이 한번 풀어도 보면서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고 오신 분은 지금 다시 푸시면서 한 번 더 새기면 되고, 그래서 어차피 두세 번은 읽어야 되니까, 만약에 예습이 안 돼 있는 분은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한번 40초 동안 풀어도 보는 훈련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도 되고 또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느껴보겠습니다. 자, 40초 드렸지만 용어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방금 했던 문제와 중복되죠. 개공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으로 본다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본다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행위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유명한 판례죠.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그 모습을 몇 번 했는지, 어떤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5번. 수정해 볼까요? 1.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X입니다. 우리 법에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은 조건이 세 가지죠. 다른 사람의 열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또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래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X. 3번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공사가 아니다. X입니다. 계속 지금 앞에 지나갔지만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소공사라고 봅니다. 자, 4번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에 소속된 하면 틀립니다. 이 지문이 그렇게 매끄럽게 보이지만 중개보조원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부터 붙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를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옳은 거 몇 번? 5번 사회 통념상 객관적 의사로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중복되고 물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도 보셨습니다. 자, 7번 문제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훈련 삼아 한 번 더 합시다. 자, 7번 역시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여 자, 여러분 역시 40초 드릴까요? 40초 동안 한번 풀어보십시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시작. 시간도 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40초 시간입니다. 자, 40초에 한번 다 읽으셨는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이 5번 다 옳습니다. 자, 개공사는 등록한 자, 소공사는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한다. 지금 계속 나왔던 지문들이죠.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가 보조하면 소공사라고 부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맞다. 우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업이 되려면 여기 업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 이렇게 기억을 해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번? 5번. 자, 방금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고 또 먼저 보신 분은 이 시간에 그대로 새기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공을 쌓아갑니다. 행여 못 보고 오신 분은 지금 이런 시간에 밑에 절대로 해답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도 보시는 시간. 그래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한번 보셨고 그 다음 옳은 것은 전부 다 옳은 지문이니까 이 기출된 지문은 또 나오니까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8번 가겠습니다. 자, 역시 8번도 용어의 정의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단어니까 역시 같은 문항들이 출제되는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요거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중개를 할 수 없는데 그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남한테 옮기는 거 양도는 중개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양도하는 행위하면 O.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하면 X겠지.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답이 옳은 것 들어왔습니다. 자, 수정해 볼까요?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한 번 건물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본다 하니까 당연히 틀렸죠. 단 1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X입니다. 좀 전에도 보셨지만 반드시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번 소공사란 법인인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도 틀렸다. 그죠? 중개보조원도 보조하는 자가 있고 또 소공사는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 사무실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소공사라고 당연히 봅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란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까지는 좋았는데 개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때문에 틀렸죠.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여러분 이 8번 문제도 여러분 것으로서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와 사례 관련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 돌았습니다. 자, 9번도 역시 중개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이제부터 계속 중복되죠. 틀리는 것 답이 5번에 보이십니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당사자들에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법 처벌이 대상이 된다. X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지금 다 중복돼 있죠. 다 맞는 지문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등록업자, 옛날 말로 무허가업자죠. 그 무허가업자는 나쁜 놈이니까 금전을 요구만 하더라도 처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판례는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받으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약속 요구만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출제되는 약 9개 문제, 그 말은 9개 문제지만 5개 지문이면 5, 9, 45, 45개 지문들을 지금 섞어가면서 보고 있죠. 중복되는 게 거의 50%였습니다. 그래서 매회 출제되는 이 용어의 정의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다른 지문들은 다 정리가 돼 있죠.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이 달라지면서 중개대상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에서 중개대상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법에서 제3조 중개대상물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토, 건, 입, 광, 공이라는 수업을 한 적이 있고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죠. 이 5가지 암기돼야 됩니다. 토, 건, 입, 광, 공.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는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모든 준부동산 하면 틀려요. 준부동산 중에서는 3가지가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지만 자, 토지라도 이런 토지는 되나 안 되나 건물도 이런 건물은 되나 안 되나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자, 토, 건, 입, 광, 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돌았습니다. 기억,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당연히 됩니다. 자,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자, 우리는 건물을 따질 때는 미등기든 무허가든 따지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로서의 건물은 미등기도 포함되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로 봅니다. 5. 자,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 분양권 하면 되는데 입주권 하면 무조건 X. 단조롭게 수업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안 됩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대토권이 여기 토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된다, 일일이 끈끈이 기억합니다. 자, 다시 분양권 된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된다.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런데 입주권 하면 X, 대토권 X. 단조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토권이 무슨 뜻이니까 왜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대토권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것, 기억, 니은. 답은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대상물에 관련되는 문제서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발했죠.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쉴까요? 자, 11번 돌았습니다. 자, 11번은 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틀리는 것, 역시 한 40초 드리겠습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시작.
자, 여러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40초라는 시간도 만만치는 않죠. 그죠? 자, 40초 만에 다 한번 읽으셨습니까?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해답 안 보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몇 번? 5번이죠.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저당권은 포함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저당권 중개 대상이 되죠. 틀린 거 수정할까요? 자,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맞다. 그 장래의 건물을 분양권이란다 그랬잖아요.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다. 행정재산인 토지, 이 국가 소유라는 뜻이잖아. 그죠? 대표적으로 학교 부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의 부지, 땅을 토지로서 니 살래 팔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행정재산, 국가재산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덕수궁이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건물로서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국가 소유는 안 되고. 3번 임목의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토건 입관공할 때 임목 그대로 돌아있죠. 자, 4번 또 나옵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까 맞지.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그래서 틀린 것 답이 5번. 왜요? 저당권은 중개에 해당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1교시 기출문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